안녕하세요. 이해란TV 이해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독일 통일정보연구소의 박상봉 박사님 모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독일 통일에 관한 최고의 그 지식을 자랑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지난주에도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도 또 모시고 독일의 통일은 대한민국의 어떤 교훈과 또 어떤 지혜를 남겼는가 이거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그래도 많이 클릭을 해요. 점점 이제 좋아질 거예요. 그렇죠. 모르겠죠. 이제 앞으로 좀 더 좋은 방송이 되면 컨텐츠가 좋으면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지난 9월 24일인가요? 네네네. 지난 일요일이죠. 독일 연방회의에서 메르켈 선거가 있었죠. 선거가 있었던 거예요? 네. 네. 어떻게 사선 연임한다는데 그건 장기 독재 아니에요? 독일은 이제 우리 같이 제한이 없습니다. 연임 제한이 없기 때문에 국민의 지지를 받는 총리는 평생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근데 그러면 장기 독재에 들어가잖아요. 독재가 아니고 독재를 하면 그렇게 2선, 3선 할 수가 없죠. 그동안 가장 오랫동안 이제 총리를 하신 분이 지난 6월 16일 날 타계하신 헬무트 콜 총리, 우리가 통일 총리죠. 그분이 통일 전 8년, 통일 후 8년, 16년 하신 최장수 총리입니다. 근데 지난 9월 24일 날 연방의회 선거에서 소위 현 메르켈 총리가 소속되어 있는 정당, 소위 기민련이 제1당이 됐어요. 물론 압도적인 표차를 가진 건 아니고 어쨌든 32.9%로 1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1당에게 이제 연정을 맺어서 연정을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그 연정이 성공하게 되면 이제 총리로 재임하게 되는데 그동안 이제 메르켈 총리가 지금까지 12년 했습니다. 완전 우리나라로 하게 되면 완전 다 장기 독재네요. 장기 독재죠. 근데 장기 독재면은 이렇게 오래 할 수가 없죠. 그렇게 정치를 잘했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다 이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산민당의 총리 후보로 입후보했던 마틴 슐츠 후보가 이제 지난 연정에서 소위 대연정이라고 하는 김영과 삼인당의 연정으로 지난 4년을 통치했거든요. 이번에 이제 참패함과 동시에 연정에 거부하는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인당과의 대연정은 끝났고 이제 유일한 이제 연정이 할 수 있는 것은 10%대 그러니까 이제 김인영하고 그리고 자민당은 전통적인 선당이었죠. 소위 겐셔 외무장관 18년 외무장관 했던 통일 외무장관 했던 겐셔가 소속되어 있던 자민당과 그리고 그린의 녹색당 이것이 선당이 이번에 연정을 구성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소위 말해서 정당이 이제 색으로 표현되거든요. 그 김인영은 검은색. 그리고 자민당은 노란색, 그리고 녹색당은 녹색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자메이카 연정이라고 합니다. 자메이카 국기를 분따서 자메이카 연정이라고 하는데 자메이카 연정이 지금 협상이 들어갔고 협상이 완료되면 정부를 구성하게 되고 메르켈 총리는 4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무사히 이제 임기를 마치면 16년 재임 기간, 그래서 헬무트 콜 총리와 타이 기록을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지금 신문에는 유럽 쪽에가 이제 여풍이다. 그래서 영국의 메이 총리, 그리고 또 이 메르켈 총리, 그리고 폴란드도 여성이더군요. 네. 그리고 크로아티아도 여성이고 또 한 군데가 어디였나? 그렇게 이제 다 여성들이 지금 치고 나가더라고요. 여성이 그동안 능력이 좀 은폐되어 있던 것들이 있죠. 그런가요? 메르켈 총리는 정말 대처 총리가 철의 여성이라고 한다면 메르켈 총리는 글쎄요, 바위 덩어리라고 할까? 정말 자기의
소신과 뚝심이 있으신가요? 뚝심이 있죠. 그래서 지난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아주 우호적인 난민 정책을 펴서 110만 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 선거에서 역풍이 좀 불었어요. 소위 얘기하는 독일 대한당. 그러니까 독일 대한당이라고 하면 지금의 이제 평가가 너무나 극우 정당이다. 과거의 나치의 혼이 되살아났다 할 정도로 굉장히 반외국인 정서를 가진 소위 독일 대한당이 13%라고 하는 높은 처음 원내에 진출한 겁니다. 요번에 처음에 원내에 진출하는데 이 당은 지금 제3당이 됐고 원내에 진출함과 동시에 강력하게 메르켈 총리의 외국인 정책, 난민 정책을 비판하고 나서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메르켈 총리의 4기 집권이 그렇게 만만치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이 이제 중론이죠. 네. 어디든지 브레이크가 좀 있어야 됩니다. 예. 무조건 몰빵해가지고 그건 안 좋은 것 같아요. 서로 이제 견제해 가면서 그렇죠. 또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상하게 되고 있잖아요. 그냥 뭐 지지율이 너무 높아가지고 어만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박사님께 여쭙고 싶은 내용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유엔 연설을 하셨죠 이번에. 그렇죠. 유엔 총회에서 연설을 하시면서 평화를 32번 인용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박사님께서는 과연 이것이 합당한 연설이었나? 평화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언급하셨는데 대한민국은 지금 점점 평화가 전혀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마치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인류의 역사는 전쟁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유럽은 100년 전쟁도 있고 30년 전쟁도 있었고 수많은 전쟁들이 벌어졌고 지난 세기 20세기에는 세계대전이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렇죠. 1차, 2차 세계대전.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깨달은 게 평화를 지켜야겠다. 근데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전쟁을 각오해야 된다. 라는 교훈을 얻은 겁니다. 그렇죠. 하나의 역사적 교훈이고 지혜죠, 지혜.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 앞에 문재인 대통령이 평화를 32번이나 최근에 어떤 상황입니까? 결국은 북한이라고 하는 정말 잔인한 정권이 무모한 핵과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기 때문에 전 세계가 나서서 북한을 제재하고 정말 말 안 들으면 군사적인 공격이라도 해서 저의 무모한 도발을 저지하려고 하는 움직임에 국제사회에 동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유엔 총회에 가서 평화를 마치 전쟁의 베테랑들이 앉아있는데 그 앞에서 평화를 이제 막 소위를 인관한 소위가 장교가 베테랑들 앞에서 전쟁 강의를 하는 것처럼 평화 강의를 하는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좀 의아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유엔 총회의 그 현장이 어떻습니까? 사람들 하나도 없는 썰렁한 빈 자리가 됐죠. 그래도 리옹호는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 연설할 때보다 참석자가 좀 많더라고요. 리옹호는 어쨌든 주체 아닙니까? 도발의 주체니까 저 친구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들어봐야겠다 하는 호기심이 있죠. 근데 뻔한 얘기를 하고 어린 학생이 예를 들어서 거지가 있는데 아들이 아빠에게 물었어요. 아빠 저 사람 왜 저기서 저렇게 구걸해요? 그랬더니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아이가 돈을 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런 식의 얘기죠. 평화를 32번이 아니라 100번을 외친다고 해서 평화가 주어지는 게 아니고 정말 전쟁을 각오할 수 있는 단호한 의지로 적의 무모한 도발에 대처하지 않으면 평화를 지켜지지 않는다 하는 것이 지난 역사의 교훈이다. 근데 그 역사의 교훈을 무시하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전혀 국제사회와 뜻을 밸런스가 맞지 않는 그러한 연설이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옆집 깡패가 우리 집을 넘보지 않을 때는 내가 옆집 깡패를 이렇게 혼낼 수 있대. 옆집 깡패가 나한테 달려들었다가 뼈도 못 추리겠다 이런 겁이 났을 때만 가만히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예. 저 가봐야 의도 터지겠고 하면 그렇죠. 그럼 가만히 있는데 약 잡아보게 되면 계속 와서 못 살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평화는 내가 부르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와서 이렇게 한국에 살면서 보니까 주로 좌파라고 하나요? 네, 좌파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특히 평화를 막 떠들어요. 이 북한의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김정은이가 아주 평화를 계속 떠들어요.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은 자기들한테 있는데 이 자들이 계속 평화를 떠들어요. 이런 이유가 뭘까요? 좌파 이데올로기는 태동은 중오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자본가 계급, 유산 계급에 대한 네. 분노에서 탄생한 이데올로기가 좌파 이데올로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산 계급, 노동자, 농민, 프로레탈리아의 네. 계급 혁명을 통한 평등 사회를 구현하자는 게 애초에 좌파의 태동이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폭력성을 은폐하기 위해서 평화를 두는 거죠. 평화. 그런 의미. 그렇기 네. 때문에 좌파가 사실은 평화를 내세우고 그 뒤에 폭력성을 은폐하는 것이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 폭력성이라는 컴플렉스 때문에 그렇죠. 평화를 떠드는군요. 그렇게 봐야 되는 네. 거죠. 예를 들어서 북한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북한에 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가 있습니다. 맞아요. 평화위원회 이번에 성명을 내는데 뭐라고 냈어요? 내가 일본을 핵공격을 해서 바닷속으로 가라앉힐 것이고 미국을 잿더미로 만들 것이라고 한 게 아태 평화위원회의 성명이거든요. 그리고 한국은 쓸어버리겠다. 그 평화가 북한식 평화라는 말이죠. 맞아요. 그 은폐된 평화 뒤에 폭력성을 우리가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얘기할 때는 늘 북한의 자유화를 담아야 돼요. 그래서 헬무트 콜 총리는 늘 평화 얘기, 그러니까 자유가 없는 평화는 허구다, 허상이다, 쓸데없는 것이다라고 늘 통일 관련 연설 때나 동독 국민에게 늘 그런 메시지를 전달했죠. 네. 평화는 반드시 자유가 담보되지 않은 평화는 허구고 그것은 공상이다 하는 얘기를 헬무트 콜 총리는 줄곧 해왔다. 근데 우리나라의 그 좌파 세력들은 평화라는 말을 떠들 때마다 자유는 꼭 빼놓습니다. 자유를 금기어더라고요. 금기어. 자유를 못하죠. 좌파는 자유를 못 쓰죠. 네. 그래서 자유라는 단어는 보수 우익의 가치고 그 좌파의 가치는 왜 평등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저는 정말 평화라는 말이 너무 싫어졌어요. 지금은. 왜냐하면 평화라는 말이 나오면 이렇게 왜 굴종하고 북한의 공산당조에게 굴종하자는 말 아니면 그냥 아부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자는 그런 말로 이렇게 들리기 근데 때문에 우리나라에 그 평화주의자들이 있어요. 이제 그동안에 이제 뭐 김대중 노무현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인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어떤 평화도 전쟁보다 낫다. 이것이 이제 그들의 평화관인데 그렇다면 김정은이 쳐들어오면 무릎 꿇으면 평화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자유 없는 평화는 평화라고 아니라고 보는 거고 그들은 어떤 평화도 전쟁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평화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독도를 공격하면 싸우지 말고 내준 평화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조선조 때 말기에 안 싸우고 내줬어요. 그러면 이완용을 친일파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평화롭게 나라를 물려줬잖아요. 일본에게 넘겨줬잖아요. 근데 왜 친일파로 또 욕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김정은 밑에서 평화롭게 사는 것보다 자유를 위해서 김정은과 싸우다 죽더라도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평화로운 길을 가는 것이지 김정은 밑에서 평화롭게 살아라 이것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보수 우파로서는 그러한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 모순이 심하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요, 지금 한국에서 사드 문제가 너무 이 논쟁이 심해요, 그죠? 그러니까 지난 25일, 그죠? 지난 25일 월요일에도 더민주당이 사드를 배치를 둘러싼 공청회를 열었더라고요.
이미 사드 배치라는데. 다 됐는데 뭐 그래서 임시 배치라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아직도 사드 배치를 갖고 반대하는 세력들이 많고. 왜 그래요 그거는 정말 이해가 안 돼. 그럼 독일에는 이런 사드와 같은 문제가 없었나요? 독일은 사드, 그리고 독일판 사드 논쟁이 있었죠. 그래서 이건 뭐 독일판 사드 논쟁을 제가 미래한국에 기고한 것도 있는데요. 독일판 사드 논쟁이 1978년에 있었습니다. 예. 1978년에 이제 소련이 동독에다가 핵미사일 SS-20를 배치했습니다. 네. 핵미사일 배치하니까 당시에 서독의 정권이 삼민당의 헬무트 슈미트 정권이었어요. 예. 삼민당이라고 하면 뭐 진보 정당이라고 볼 수 있죠. 뭐 물론 우리나라의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그런 진보적인 의미는 아니었나. 어쨌든 독일에서는 뭐 중도 좌파의 성격을 갖고 있는 삼민당 정권이었습니다. 그때 헬무트 슈미트 총리가 소위 나토 회원국을 모아서 나토 결의안을 합니다. 어떤 결의안을 하게 되냐면 만약에 SS-20를 철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서독에다가 미국산 퍼싱2 핵미사일 갖다 놓겠다라고 발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삼민당 내에서도 뭐 엄청나게 반발이 있었고, 그리고 뭐 소위 말해서 평화운동이라고 하는 프리덴스베데웅이라고 하는 그 평화운동이 독일 서독 전체에서 일어나고 갔던 그러한 상황이 있었죠. 바로 이 결의안 때문에 사실은 헬무트 슈미트의 당내 불화와 갈등으로 연정이 깨지고, 헬무트 총리는 뭐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만은 바로 이러한 그 퍼싱2를 배치한다는 계획 때문에 총리직을 사전에 물러나는 그러한 뭐 정치적인 뭐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이어서 당선된 분이 이제 우리가 헬무트 콜 총리죠. 헬무트 콜 총리가 1982년에 총리에 당선이 되고 바로 퍼싱2를 배치해버립니다. 그 당시에 뭐 배치할 당시에 뭐 엄청난 인파, 소위 평화운동을 벌이는 인파들이 반대를 했지만 단호하게 헬무트 콜 총리는 단호하게 퍼싱2를 무려 400기를 400기인가요? 많은 그 핵미사일을 서독당에 배치합니다.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퍼싱2는 공공용 무기예요. 사드는 방어용 무기 아니에요. 퍼싱2는 10분 안에 모스크바까지 날아가서 모스크바를 잿더미로 만들 수 있는 공격용 무기였거든요. 그렇게 헬무트 슈미트에 의해서 헬무트 콜 총리가 퍼싱2를 서독당에다 배치합니다.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핵의 균형을 이뤘고, 그 핵을 균형을 잃은 후에 그러니까 평화가 되는 거죠. 그렇죠. 평화가 지켜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 평화가 서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공격용이 아니라 방어용 무기를 이렇게 배치하려고 하는데, 아니 그 우리나라에 배치하려고 하는데 왜 중국에 달려가가지고 아부를 해요? 중국은 뭐 이미 남한으로 향하는 뭐 1000기 이상의 뭐 핵무사일뿐만 아니라 사드의 몇 배 규모의 뭐라고 할까요? 감시용 레이더가 다 돼 있고 한데, 어떻게 보면 뭐 중국의 입장에서 대한민국으로 하는 나라는 과거에 종주국, 자기가 황제국이고 왕의 나라를 통치하던 그러한 중화사상이랄까요? 대한민국 조선을 속국으로 여기는 그러한 전통 때문인지 대한민국을 아주 우습게 하는 거죠. 근데 우습게 아는데 거기 달려가가지고 아부하니까 더 우습게 할 거 아니에요? 조선시대에도 소위 중국을 황제로 모시던 우리 국내 조선의 소위 위종 척사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중국을 제일 이렇게 확실하게 대했던 분은 이승만 대통령이신 것 같아요. 이승만 대통령뿐만 아니라 중국이 지금 대한민국의 고대사, 고구려사를 자기네 역사를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동북공정입니다. 우리가 고대사의 고구려는 뭐예요? 우리나라 역사가 중국에 대해서 늘 피해받고 당하던 역사였지만 고구려 역사는 뭡니까? 우리가
광개토당 장수왕이 지금 중국 땅을 거의 뭐 대부분을 갖다가 손아귀에 넣고 영토를 장악하고 전쟁에서 이구했던 게 고구려사의 역사 아닙니까? 이 고구려사를 자기네 역사로 만들려고 하는 동북공정을 하는 것을 보면 고구려사만 싹 갖고 가면 우리의 역사는 늘 중국의 피해를 당하고 전쟁에서 패한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뭐 장난을 하는 거죠. 절대로 그래서 고구려 역사를 우리가 지켜내야 하는 것도 대중국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박사님, 지금 이 독일에서 말입니다. 동독에서 그 이탈자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동독 제재가 많았죠. 이탈자가 있었는데 그때 서독 정부는 어떻게 대처를 했을까요? 서독 정부는 독일 서독 기본법 헌법에 그러한 조항이 있어 116조인가 하는 조항인데요. 그러니까 1937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때 나치 시대입니다. 네. 가장 땅이 넓었던 시기에 독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던 사람은 그들이 지금 뭐 도망가서 추방돼서 러시아에 살거나 뭐 카자흐스탄에 살거나 볼가에 살거나 아니면 동독에 살거나 폴란드 살거나 그 사람이 탈출해서 국적을 회복한다 하면 국적을 자동적으로 부여하는 그 헌법 조항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독을 떠났던 모든 사람들은 서독 정부가 다 보호했죠. 아니 그러니까 동독을 떠나는 순간에 보호했죠. 그렇죠. 그렇게 보호한 인구가 분단 동안에 400만 명입니다. 근데 이게 대한민국은 중국에 오면 하나도 안 보호해주잖아요. 대한민국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는 거죠. 국가의 자격이 없는 거죠. 근데 다행히 그래도 이제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때는 어쨌든 모든 북한 주민들을 향해서 자유학품으로 오라고 했을 정도로 좀 강력한 탈북자 보호 정책, 북한 주민 보호 정책을 썼는데 그 이후로 이제 또 다시 유야미야 이제 3만 명의 탈북자도 부담스럽고 중국을 떠도는 탈북자는 강제 북송이 되건 말건 무관심한 이러한 그 행태를 보이는 것을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인권은 인류 보편의 가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탈북자의 인권도 중요한 인권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70년 석 전에 그 위안부 인권 때문에 요즘에 막 떠들썩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징병 갔다 온 노동자 동석이 만든다 그러네요. 그 돈을 따고서 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위안부 소녀상 이게 지금 전 세계에 퍼뜨리고 있나 봐요. 청계천 거기 가게 되면 그 동상들이 이렇게 쫙 있어요. 이렇게. 아 그래요? 예. 나 지금 한번 지나가다 봤는데 그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70년 전에 일어난 그 인권 침해에 대해서 지금 엄청 지금 중요하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금 북한 주민의 인권 참상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 독일과 비교해 볼 때 과연 이게 한국이 어떻게 잘하고 있는 겁니까? 독일도 그랬습니까? 난 그게 정말 알고 싶어요. 아니 우리가 과거의 인권은 중요시하고 이미 지난 인권에 신경을 쓰면서 현재의 인권은 몰라라 하는 것이 맞지가 않죠. 상식적으로 많이 않죠. 오히려 과거의 위안부 문제를 이렇게 전 세계에 퍼뜨리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과연 위안부를 그렇게 팔려가도록 내버려뒀던 그 나라의 그 당시에 그 지도자들은 뭐냐? 남자들은 뭐였냐? 남자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그 나라를 다스리던 없었죠. 식민지잖아요. 식민지. 그게 창피한 줄 알아야죠. 예. 나라를 뺏기고 그 뺏긴 모습을 뭐 그렇게 자랑스럽게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요. 오히려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인권 문제에 대해서 보다 그 인권의 중요성을 좀 실천하는 그런 정책들을 펴야죠. 예를 들어서 이것이 또 과거가 될 텐데 그때 과거가 또다시 이제 현재가 돼. 탈북자 인권을 보호하지 않느냐 또 과거에
미래의 또 과거의 또 탈북자 인권 얘기를 할 겁니까? 제가 그 이영원 교수님 강의를 들어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위안부들이 다 이렇게 끌려가가지고 뭐 당했다라고만 얘기가 돼 있는데 실제 그 일본에서 그 다 돈을 지불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거 뭐 이영원 교수님은 어쨌든 그 중요한 그 자료, 예. 당시의 문헌과 자료를 갖고 그렇게 뭐 얘기를 하시죠. 예. 근데 뭐 그것이 상당히 많은 진실에 가까울 겁니다. 왜냐하면 충분한 고증을 거쳤고 예. 자료와 문헌을 근거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나라가 너무나 반일 정서에 전 사회가 중독되다 보니까 그 사실을 인정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탈북자들은 그런 것도 돈 받는 것도 없어요. 팔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팔려가서 있다가 또 잡히게 되면 강제 북송돼서 고문당해서 죽어요. 그렇죠. 이건 위안부들보다 사실은 더 심각한 인권.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예를 들어서 자유라는 개념이 북한에는 자유라는 개념이 없어요. 북한은 자유라는 개념을 뭐라고 쓰냐 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빨간 옷 입고 헬렐레 돌아다니는 걸 자유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방탕하고 방탕하고 불량하고 네. 마찬가지로 인권이라는 개념도 우리는 인류 보편적 가치라고 얘기하지만 북한이나 사회주의권은 소위 패권국들이 체제 전복을 시키기 위한 도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평화라는 개념도 그들의 개념은 다르다, 우리하고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함께 쓰는데 바로 이러한 똑같이 인권이라는 개념에 대한민국의 인권을 인류 보편적 가치라고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북한식 인권에 동조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탈북자 인권을 방치하고 그리고 그들의 인권 논리에 어떻게 동조하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아시죠? 예. 내가 인질범인데 인질을 잡았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인질범을 동정하게 된다. 맞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 인질범이 인질을 잡아놓고 교육을 할 거 아닙니까? 나는 길에서 인질을 됐고 내가 이렇게 해서 불만이 쌓이고 그런 것을 듣다 보면 자기도 거기 동화돼서 인질범을 동정하는. 마치 우리나라도 북한의 그러한 그 쓸데없는 얘기를 귀담아 듣고 그걸 뭐 굉장한 것으로 공부하고 주사파들이 있지 않습니까? 현실을 망각한 채 주체사상에 푹 빠져서 그것이 진실일 줄 알고 그것이 자기의 정체성으로 이미 굳어진 세력들이 인권이라는 개념을 인류 보편적 가치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 북한식 인권의 개념을 수용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분단국에서 고려되어야 할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어디 평화 운동이라고 하게 되면 저는 가장 중요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게 평화 운동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독일에서 이렇게 이제 뭐 사드를 반대한다든지 이렇게 왜곡된 이런 평화 운동들이 혹시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래서 녹색당이라고 하는 것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과거 평화운동에서 그 시발점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 당시에 퍼싱2를 갖다 놓기로 결정한 그 시기에 정말 전국에서 프리덴스베베궁이라는 평화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 본에 한때는 30만 명이 모였고 그리고 전국에 150만 명이 모여서 평화운동을 했어요. 지난번에 서독이죠? 그렇죠, 서독에서. 지금 뭐 대사관을 둘러싸고 사드 반대하는 사람들이 인간띠를 내렸잖아요. 근데 서독에도 인간띠가 무려 109kg. 그 많은 인간띠를 놓고 평화운동을 벌였어요. 그거 다 좌파들인가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독일은 이제 소위 나치의 세계대전을 경험했기 때문에 평화를 굉장히 중요시했고 물론 거기서 뭐 좌파들의 그런 움직임도 있었지만 평화라는 개념 속에 사람들이 전쟁을 막아야겠다는 거기에 사람들이 취해 있었죠. 그래갖고 이제 그런 운동을 많이 했는데 딱 단칼에 딱
저지하고 나서서 퍼싱2를 딱 배치를 놓으니까 평화운동이 그냥 없어지네. 그게 그러면 그 헬무트 콜 총리의 결단력이죠. 그게 이제 1982년도 헬무트 콜 총리가 되고 첫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박사님, 제가 보기에는 지도자가 그 어떤 용기와 결단력, 그게 리더십이 중요한 그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잘못 왜곡하면 독재자라고. 그렇죠. 예. 좋게 평가하면 결단력이고, 나쁘게 평가하면 독재자고, 이러는 것 같아요. 국가 지도자는 사실은 때로는 그 일반 대중이, 그러니까 일반 대중이 다 현명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예. 일반 대중의 선택이 다 옳았다면 나치는 왜 탄생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대중의 의견에 반대되서라도 이를 추진해 나가는 강력한 리더십이 있어야 나라가 발전하고. 예를 들어서 네. 뭐 링컨 같은 경우도 보시죠. 그렇죠. 남북전쟁을 통해서라도 네. 북인 해방, 노예 해방을 네. 이뤄낸 그러한 결단력이라든가, 네. 뭐 처칠의 전쟁을 각오하고 히틀러와 싸웠던 결단력.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국민들의 의견과 반대되더라도 그것이 대의를 위하고 정말 국가를 위하고 세계 평화를 위한 것이라면 결단을 내리는 것이 국가 지도자의 몫이다. 제가 또 하나 얘기 드리고 싶은 건 헬무트 슈미트 보십시오. 그 당시에 3인당으로서 평화운동한 사람들이 대부분 3인당 지지층입니다. 네. 그걸 반대하고 사드 배치를 하겠다고, 퍼싱2를 배치하겠다고 결단을 내린 것을 보십시오.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본인은 좀 일찍 물러나더라도 그 했던 결단을 보면 과거의 빌리 브란트 총리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빌리 브란트 총리도 사실은 그 중앙범죄기록서, 그러니까 네. 베를린 장벽을 탈출하다 사살된 사람들의 그 어떤 동독 공산 정권의 불법 행위들을 다 기록하도록 그러한 중앙범죄 기록서를 만들어 놓은 것도 사실은 3인당의 정권이었거든요.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독일의 3인당하고 우리나라의 민주당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죠. 때깔이 틀리네. 독일의 3인당은 이미 사회주의 이념을 버렸죠. 근데 더불어민주당은 사회주의 이념을 버렸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친북적, 친중적, 친공산주의적, 그리고 복지 포퓰리즘적 그러한 정책들을 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 결단력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이승만 대통령께서 당시에 주변에 어떤 여러 가지 요구와 권유에 의해서 진짜 단독 선거를 하지 않았더라면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었을까? 이승만 대통령은 정말 우리가 아데나우 총리하고 비교해요. 네. 나이도 비슷해요. 그리고 1년 차이더라고요. 1년 차이. 나이도 비슷하고 재임 기간도 비슷해요. 12년. 예. 이승만 대통령이 12년 하셨나? 예. 아데나우 14년. 1년인가 2년인가 좀 더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데나우 총리는 할슈타인 원칙이라고 해서 동독과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나라는 서독은 외교관계를 맺지 않겠다라고 했거든요. 아주 대단한 방법노선을. 그러니까요. 그 안에 자유가 있던 거죠. 이승만 대통령의 위대한 것은 당시의 상황으로는 남한조차도 단독으로 대한민국을 건설할 수 없을 정도의 분위기였죠. 그래서 전체가 공산화의 와중에 들어갈 위협에 있는 상황 속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결단과 어떤 지도력으로 우리가 남한만의 단독 정권을 수립할 수 있는 것은 완전히 이승만 대통령의 작품이죠. 그러니까 이건 정말 대단한 업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나라에서 그걸 자꾸 독재자라고 여기죠. 저분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맺는 과정을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휴전 협상을 하는데 예.
대한민국만 쏙 빼놓고 휴전 협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그러니까 뭐야 소련과 미국과 북한이 휴전 협상을 하는 거야. 휴전 협상을 해서 타결이 됐어.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난 거기 동의 못 하겠어. 그러면서 소위 반공포로 석방을 해버렸잖아요. 그 휴전 회담의 조건이었는데. 예. 그러니까 포를 교환해야 되는데 그런 휴전 회담의 조건을 다 무시하고 반공포로 석방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그다음부터 이제 주도를 하는 거죠. 휴전 이후의 상황을 주도해가면서 그렇다면 너희들이 난 휴전되더라도 분명히 공산당이 다시 쳐들어올 것이다. 난 이런 휴전을 내가 신뢰할 수 없다. 그러니까 만약 휴전 회담을 그래도 맺으려면 방위조약을 맺읍시다. 그래서 한미상호 방위조약은 세계에서 가장 허약한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강한 미국과 우리 회사하고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이거 1대1을 한 거예요. 방위조약을 맺은 겁니다. 그것이 위대한 작품이죠. 야, 제가 지금 삼성 그룹하고 이거를 맺으면 MOU를 맺으면 제가 아주 영웅이 되는데 그게 안 되겠죠? 안 되죠. 뭐를 가지고 하면 될까요? 네? 어쨌든 대단하신 분이세요. 그렇죠. 그러면 박사님 독일의 여러 가지 사례들로부터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왜 독일 통일을 아야할까 이런 얘기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KTX를 놨는데 만약에 프랑스의 떼제베라든가 독일의 이치라든가 일본의 신간선이라고 하는 고속철도가 없었다면 우리가 KTX를 놓기가 힘들었겠죠. 그렇죠. 놓더라도 엄청나게 비용을 많이 들고 예. 그렇게 놔야 되겠죠. 바로 후발주자의 어드밴티지가 있는 겁니다. 개척차의 길은 어렵지만 후발주자의 길은 좀 쉬운 거죠. 그래서 독일 통일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독일 통일을 그대로 답습할 거라고 얘기하는 그게 아니거든요. 아, 그렇죠. 우리가 독일 통일을 연구하는 거는 독일 통일은 사실은 뭐 기적의 통일이었고 예상할 수 없었던 통일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시행착오를 범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독일 통일을 연구하는 것은 그 시행착오를 피해갈 수 있는 것을 방안을 찾자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은 예를 들어서 뭐 1조가 들었다, 1조 유로가 들었다, 2조 유로가 들었다. 일단 우리는 1000억으로도 갈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 얘기이기도 하지만 이 얘기를 얘기해 준 분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지금의 독일의 할레 연구소의 울리 블룸 소장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을 향해서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독일이 간 길을 가는데 독일이 어떤 실수를 범했는지를 차곡차곡 챙기면서 간다면 한국 통일은 독일보다 훨씬 쉽고 빠르게 통일을 이루어낼 수 있다. 모든 부작용도 해결해 가면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절대로 한국은 문제점, 그 부분에 얘기하면 한국에는 뭐 통일부뿐만이 아니라 뭐 연구소, 각 대학마다, 각 지방단체마다 온갖 통일에 대한 통일 연구소가 있는데 통일을 긍정적으로 연구하는 통일기관은 하나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 나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블룸 교수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얘기를 2013년도에 디자이트 아주 고급 시사 주간지죠. 거기다가 북한 재건이라는 타이틀로 그분의 내용들이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가 독일 통일을 얘기하는 것은 절대로 그 많고 어려운 통일 비용을 그대로 답습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100원 들여서 갈 길을 10원 들여서 가자고 하는 겁니다. 1억 들여서 갈 거를 1000만 원 들여서 가자고 하기 때문에 독일 통일을 반드시 연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한국철 총리가 제가 통일후에 8년을 다 했다고 그랬잖아요. 통일후에 4년을 통치하고 나니까 국민들이 너무나 실망한 거야. 너무나 통일병도 많이 들고 통일의 부작용도 많이 커지고. 한국철 총리가 다시 한번 후보로 나서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역사적으로 독일 통일과 같은 전례가 있었다면
한 번에도 있었다면 나는 그 많은 시행착오를 범하지도 않았고 통일 비용도 적게 들였을 텐데 불행히도 우리는 그런 역사적인 전례를 없습니다. 찾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통일 후 4년을 너무나 많은 시행착오를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또 한 번 기회를 주십시오 해갖고 4년을 더한 겁니다. 독일 국민들은 착하네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한 거죠. 독일 예. 콜 총리 얘기를 알아듣는 겁니다. 아, 처음 간 길을 가는 길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길인가.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렇게 하겠어요? 우리보다 간 길이 앞에 있는데 심지어 우리나라 정권 다 보십시오. 독일 통일은 절대 불가. 독일 통일은 절대 우리는 안 한다. 독일 통일, 흡수 통일은 돈 먹는 하마다 우리는 연구할 필요도 없고 독일식 통일은 안 한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선언한 정권들이 있었거든요. 정말 한심한 얘기고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기회, 역사의 어떤 교훈, 역사의 기적과 같은 선물을 내동댕이 척거리는 그러한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박사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고 싶은데요. 그 정규조 지표님께서 며칠 전에 괴문서를 하나 폭로를 하셨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언급을 하셨습니다. 개성연합국이라고 하는 괴문서가 청와대 주변을 떠돌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그 괴문서의 그 내용을 좀 들어보니까 이게 연방제 통일입니다. 연방제 통일이죠. 연방제 통일을 이렇게 이제 그 그라운드를 만들어 놓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주로 관광업을 먹고 살면서 네, 그 자기들만의 이제 그 통일 이상천을 만들어 보려는 시도인 것 같은데 그게 아마도 작년에 많이 떠들었던 점진적 통일의 실체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계문서가 만약 경우에 현실이 된다면 이게 근데 그게 이제 개성 연합국이라는 얘긴데요. 그건 이제 노무현 정권 때도 NLL 부근에 공동어로 수역 그런 걸로 조그만 어떤 그런 발상이 있었습니다. 예. 그것이 이제 확대된 건데 그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북한이라고 하는 김정은 정권의 실체를 모르는 겁니다. 북한이 예를 들어서 개성공단을 열고 마식령 스키장을 열고 관광업을 열고 하는데 그 사람 그 좋은 관광의 자원을 갖고 있는데 왜 관광업이 성공을 못하죠? 안 될까요? 왜 다른 나라들이 거기 못 가는 겁니까? 왜 관광객들이 북한을 안 찾는 겁니까? 바로 김정은의 체제 안에 정권 안에 들어있는 독재성 그리고 소위 인민의 피를 빨아서 먹고 살고 하는 그러한 어떤 야만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연방제 통일이라는 것은 김정은을 두고 통일을 같이 의논하자는 얘기인데 그야말로 참 어렵죠. 그러니까 북한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호박수구 돼지굴에 들어간다는 말이 있고요. 그러니까 허랑이 굴에 자기 스스로 지고 그냥 맨몸으로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게 그 북한의 실체가 마치 북한의 실체는 국민의 경제적 번영과 국민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존재하는 걸로 착각을 하는 거죠. 절대 그런 게 아니죠. 네, 맞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깊은 그 안에 숨은 의도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아유, 박사님 오늘 이렇게 아주 힘든 문제들을 이렇게 너무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네, 다음 시간에도 또 독일 통일과 관련해서 더 말씀 좀. 그렇죠. 우리가 독일 통일이 정말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역사적인 통일의 사례거든요. 네. 우리가 베트남을 따라가겠습니까? 예멘을 따라가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독일 통일만 잘 연구하면 우리는 쉽게 가는 겁니다. KTX 먹은 것처럼 쉽게 가는 겁니다. 근데 그 길을 우리는 피해간다? 예를 들어서 마치 그런 거죠. 이제 통일을 가는데 통일이 히말라야 산을 정복하는 거, 천여봉을 정복.
그러니까 아는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면 독일 팀하고 옌멘 팀하고 베트남이 올라갔어요. 근데 독일 팀만 성공했어. 다른 팀은 다 3,000번 빠졌어. 예. 근데 독일 팀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뭐 크레바스도 생겨서 사람도 죽고 눈폭풍에 뭐 천막이 날아가고 뭐 눈사태가 나고 인명피해, 재산피해가 많이 났어. 그걸 보고 제4주자가 이제 히말라야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독일이 간 그걸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해. 나는 독일에 간 길은 안 갈 거야. 그러면 자기가 새로 개척하는 길은 편할까요? 아니죠. 독일이 가는 길을 가야 어디에 크레바스가 있고 네, 그렇죠. 그게 훨씬 낫죠. 어디가 눈사태가 나고 어디를 주의할 거를 안단 말이에요. 네. 그것이 우리가 독일 통일을 연구해야 할 이유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성공한 사람을 그대로 따라할 수는 없지만 성공한 사람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보다 혁신적이 또 그리고 보다 성공할 수 있는 어떤 지혜를 찾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삶의 지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